권경의 변호사가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피해자 유족이 패소한 일이 알려져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족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권 변호사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에 열린 항소심 3차례 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아서 유족이 최종 패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최근에 학폭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사들의 황당한 행보가 들려왔어요. 이 내용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권경의 변호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학폭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계시다가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 3번을 불출석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법에서 소취하 간주라 그래가지고 소송 취하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1심에서 일부 승소를 하고 항소심에 가 있는 상태에서 그게 소취와 간주가 돼버리니까 결국은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피해자 유족들이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된 거죠. 사실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약간 이게 이제 의료 과실처럼 굉장히 변호사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전에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과거에 몇 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도 몇 명 있고 그랬는데 이제 변호사가 이제 어떤 기본적인 자기의 직업의식이나 프로의식이 없는 거죠. 그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사실은 자신이 맡은 사건, 자기 의뢰인이 정말 자기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거를 대리해서 수행하는 어떤 변호사로서의 사명감으로 비춰봤을 때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과거에 몇 건이 있었고 실제로 징계가 있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들 보시기에는 권경의 변호사에 대해서 어떤 처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변협에서도 굉장히 중하게 지금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거는 사실 그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들 저희 직역에 있어서의 굉장히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변협에서 징계할 수 있는 게 이제 제명이 있고 정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과태료, 뭐 견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정직 이상이 굉장히 중징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정직 처분 정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1년 정직, 3년 정직 이런 식의 저는 이제 그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의 변호사 그분께서 이제 사실은 뭐 저랑도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뭐 조국 흑서를 쓰시기도 하고 뭐 다양한 활동을 하신 분인데 그런 다양한 활동을 대외적으로 하시면서 막상 본인의 본 직업인 자신의 의뢰인에 대한 일을 그렇게 소홀히 했다는 점, 그거는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권경의 변호사 쪽에서 아무리 소명을 하더라도 변협에서 중한 징계를 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유족이 이 재판을 다시 청구할 수가 없는 사안이 됐다면서요? 이제 끝난 거라면서요? 예, 이게 이제 1심에서 만약에 소치하가 간주가 되면 1심에서는 치하 간주가 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였다면. 근데 이제 지금 이거는 판결이 일단 1심 판결이 선고가 됐고 항소 중간에 이제 항소 취하가 간주가 된 거기 때문에 1심 판결 거기서 확정이 됐고 확정이 된 상태라서 여기서 이제 그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판결이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똑같은 내용으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형사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뭐 소송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뭐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안은 이제 재심 사유로 보기가 어려운 사안이어가지고 이제 판결이 이미 확정돼 버린 건 재심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건 항소, 상고 뭐 이렇게 이제 상소를 하는 거고 판결이 이미 확정돼 버리면 이제 재심을 해야 되는데 재심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거라서 재심 사유는 매우 제한돼 있어요. 아주 특별한 사유로 한정돼 있어가지고. 그런 사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재심은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피해자 유족분들은 진짜 정말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지금 이게 뭐 단순히 제가 지금 뭐 권경의 변호사가 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또는 뭐 대여금 소송을 했는데 항소취하가 됐다, 소취하 간주가 됐다. 그러면 뭐 돈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사실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있는 거고 지금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부모들은 매일 눈물로 지냈던 이분들의 사건을 맡아가지고 하시는 분께서 이랬다는 거는 사실은 뭐 지금 본인이 배상하겠다는 지금 이거를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고 저는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를 통해서 많은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해야겠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다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더 정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변호사를 골라야 되잖아요. 네. 선임을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있습니까? 노하우가 있습니까? 이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변호사를 만나보시고 주변에 추천도 받아보시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레퍼런스가 있는지도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너무 광고가 너무 많아요. 인터넷에서 이제 광고를 보시고 상위에 랭크된 내용들을 보시면서 하는데 그거 다 광고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상담을 하는 사람이 변호사가 직접 나오지 않고 만약에 사무직원, 사무장이 나와서 뭐 진짜 간과 쓸개를 내줄 것처럼 상담을 하게 되면 일단 여기는 걸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자신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시고 변호사를 잘 선임하기 위해서는 본인도 자신의 사건의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거를 얘기를 했을 때 변호사가 하는 말이 정말 타당한 말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 얘기하는 변호사 이거는 나중에 큰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내용과 불리한 내용도 적절하게 다 알려주고 팩트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이 사람 당신 지금 암 2기입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왔는데 암 2기라는 건 얘기 안 하고 뭐 제가 수술하면 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객관적인 팩트와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분이 과연 이 변호사가 과연 나를 위해서 성실하게 해줄 사람인지를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수임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떻게 선임을? 뭐 저 같은 경우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변호사가 가장 좋은 변호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사무장이 나와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심이 좀 떨어지겠죠. 당사자랑 그 사람 인간관계라는 게 아무래도 직접 대면을 해서 얘기를 해야 그 사람의 좀 모르는 사정들도 알게 되고 좋아지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할 수 있는 실제로 대화를 했을 때 저 사람은 나한테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내 입장에서 잘해줄 것 같다 라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변이 있나?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변호사, 정상수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사건, 사고 다뤄봤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가지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